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씁쓸한 사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둘째 아들만 예뻐했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둘째에게는 용돈을 주면서 큰아들에게는 내가 형이잖아라고 했습니다. 둘째 결혼식 비용은 5천만 원을 대주면서 큰아들 결혼식에는 1,000만 원만 줬습니다. 둘째 집 살 때는 1억을 보태줬는데 큰아들에게는 너는 형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평생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좀 돌봐줘.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형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바빠요. 큰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동생한테 부탁하세요. 어머니가 평생 동생만 예뻐하셨잖아요. 결국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구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 둘이 있지만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한테 잘할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생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40년의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58세의 남성입니다. 형제가 둘입니다. 본인은 큰아들이고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어머니한테 차별받으며 살았고 결국 어머니가 혼자 남게 된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연자분은 18살이었습니다. 동생은 15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더 예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둘째는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응석을 부렸습니다. 큰아들은 너는 형이니까 동생 챙겨줘야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사연자분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안 됐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는 대학 포기하고 일찍 취직해라. 동생은 공부를 계속시켜야 하니까. 왜 저는 안 되고 동생은 돼요? 동생은 아직 어리잖아. 그리고 동생은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대학 보내야지. 동생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이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동생만 대학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대학에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모두 집에서 댔습니다. 사연자분이 번 돈으로 동생 대학을 보낸 겁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둘째 대기업 다니네? 대단하지? 사연자분은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사연자분이 먼저 결혼하게 됐습니다. 31살 때였습니다. 직장 동료를 만나 연애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 비용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전세금이랑 결혼식 비용 합쳐서 5천만 원 정도요. 어머니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못 줘. 1,000만 원밖에 못 줘. 왜요? 다른 형제 없이 저랑 동생밖에 없는데? 동생도 나중에 결혼할 거 아니야. 동생 거는 남겨둬야지. 결국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사연자분이 모은 돈과 아내가 모은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빚도 좀 졌습니다. 결혼해서 전세집에 살았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였습니다. 2년 후 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30살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우리 둘째가 좋은 여자 만났네. 잘 됐다. 동생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사연자분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동생 결혼 비용을 5천만 원이나 댔습니다. 어머니, 저한테는 1,000만 원 주시고 동생한테는 5천만 원이요? 동생은 대기업 다니잖아. 체면이 있지. 초라하게 결혼시킬 수 없어. 저도 체면 있는데요. 너는 형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사연자분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형이니까요. 몇 년 후 동생이 집을 산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가 1억 원을 보탰습니다. 우리 둘째 집 사는데 보태줘야지. 사연자분은 아직도 전세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교육비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집 사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너는 알아서 해. 너는 형이잖아. 동생한테는 1억을 주시면서 저한테는 왜 안 주세요? 동생은 대기업 다니니까 큰 집에 살아야지. 너는 내가 사는 대로 살면 되잖아. 사연자분은 서러웠습니다. 평생 이런 식이었습니다. 동생은 뭐든 받고 큰아들은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아내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만 이래?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원래 그런가 봐. 그래도 참아야지. 부모님이잖아. 사연자분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68세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집 한 채와 애금이 좀 있었습니다. 합쳐서 3억 원 정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절반, 아들 둘이 4분의 1씩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1억 5천만 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7,500만 원씩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재산은 내가 다 가질 거야.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죽으면 받아. 동생이 동의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쓰세요. 사연자분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하니까요. 어머니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을 자주 갔습니다. 어머니가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병원 좀 데려다 줄래?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일 바빠서요. 형한테 부탁하세요. 어머니가 사연자분한테 전화했습니다. 병원 좀 데려다 줄래? 사연자분은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진료를 기다리고 검사를 하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에 2~3번 있었습니다. 매번 사연자분이 모셨습니다. 동생은 바쁘다며 한 번도 안 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아, 엄마가 이제 혼자 살기 힘들다. 누구 집에 가서 살면 안 될까? 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은 안 돼요. 아내가 싫어해요. 그리고 집이 좁아요. 사연자분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좁은데요. 그리고 저도 아내 설득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동생이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쓰시는 게 어때요? 그게 편하실 거예요. 결국 요양보호사를 구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형제가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루 4시간씩 왔습니다. 식사를 준비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병원에 모셔다 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냥 너희들이 돌봐줄 수 없니?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바빠요. 형한테 부탁하세요.
사연자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일하는데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부탁하세요. 왜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내가 형이잖아. 형이라고 해서 제가 다 해야 하나요? 평생 저는 형이니까 참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형이니까 돌보라고요? 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연자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동생만 예뻐하셨잖아요. 동생 대학 보내고 결혼 비용 5천만 원 주고 집 살 때 1억 주고 저한테는 뭐 해주신 게 있어요? 그건 동생은 어려서 동생 이제 45이에요. 언제까지 어리다고 하실 거예요? 동생한테 부탁하세요. 동생이 평생 어머니한테 많이 받았으니까 돌봐드려야죠. 어머니가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내가 엄마 돌봐줘야겠다.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진짜 바빠요. 회사 일도 많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요. 형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내 형은 하기 싫대. 그럼 요양보호사 계속 쓰세요. 비용은 제가 더 낼게요. 저는 돌보기는 힘들어요. 결국 요양보호사를 계속 썼습니다. 동생이 비용을 조금 더 부담했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 사연자분이 70만 원을 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형제 둘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동생이 사연자분을 쳐다봤습니다. 형이 할 수 있어? 왜 나한테 말해? 너도 아들이잖아. 형이 형이니까. 형이면 다 해야 돼? 평생 내가 참았어. 이제는 못 참아. 두 형제가 병원 복도에서 싸웠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이 큰아들이잖아. 부모님 모시는 건 큰아들 책임이잖아. 그럼 너는? 평생 엄마한테 많이 받았으면 갚아야지.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 왜 내가 돌봐야 해? 그래도 형 얘기 그만해. 나도 이제 지쳤어. 결국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형제가 비용을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었습니다. 1인당 150만 원씩 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나는 자식 둘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요양병원에 왜 나를 버려뒀어? 사연자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동생만 예뻐하셨잖아요. 동생한테 가세요. 동생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바빠요. 매주 오는 것도 힘들어요.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사연자분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평생 동생만 예뻐하고 너는 소홀히 했지.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니? 사연자분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돌보기는 힘듭니다. 제 마음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 알겠다. 미안하다. 어머니는 계속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아들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면회를 갑니다. 어머니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큰아들한테 잘할 걸, 동생만 예뻐하지 말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0년간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사연자분은 묻습니다. 제가 냉정한 걸까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게 불효일까요? 그래도 어머니를 집에 모셔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어머니의 잘못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둘째 아들만 예뻐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도 못 갔습니다. 동생 대학 보내느라 취직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차별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1,000만 원, 둘째한테는 5천만 원. 5배 차이입니다. 집 살 때도 차별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둘째한테는 1억을 줬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큰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평생을 참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늙어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큰아들한테 돌보라고 합니다. 내가 형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동생만 예뻐하면서 이제 와서 형이니까 돌보라고요? 둘째 아들도 문제입니다. 평생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도 갔고 결혼 비용도 많이 받았고 집 살 때도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 합니다. 형보다 더 자주 찾아가고 더 많이 돌봐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바쁘다며 도망갔습니다. 비용만 조금 더 내고 실제로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까? 받은 게 많으면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연자분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것이 최선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으니까요.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 겁니다.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로 40년의 서러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이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어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40년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연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평생 차별받으며 산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어머니를 용서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조차 하지 못합니다. 돌보기 힘들면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리해서 모시다가 당신까지 병들면 안 됩니다. 다만 면회는 자주 가주세요.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1번씩 가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평생 둘째만 예뻐하셨으니 이제 그 결과를 받고 계십니다. 큰아들이 용서해줬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용서조차 안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많이 받았으면 갚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시간은 내는 겁니다. 형만 희생하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차별하지 마세요. 모든 자식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한 자식만 예뻐하면 나중에 그 결과를 받습니다. 예뻐한 자식이 꼭 효도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홀히 한 자식이 서러워하다가 나중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대하세요. 사랑도 공평하게, 돈도 공평하게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한테 많이 받았으면 갚으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되지 마세요. 형제 중 누가 더 받았는지 따져보세요. 더 받았으면 더 많이 효도하세요. 그게 공평합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협력하세요.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떠넘기지 마세요. 둘 다 부모님 자식입니다. 함께 모셔야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둡니다. 부디 모든 부모가 자식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자식이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